59세 김서연은 요양보호사로 77세 장인호 회장을 돌보며 매달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불쌍한 이혼 여성으로 보였지만 점차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과거가 드러나죠. 인호의 아들들이 반대하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지만 인호는 끝까지 서연을 선택해 건물과 현금 등 총 200억 원가량의 유산을 남깁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정체와 인호의 숨겨진 계획이 마지막에 암시되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장도윤이 빌라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USB에 담긴 영상을 수십 번째 돌려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면 속 김서연은 약병의 라벨을 떼고 재정렬하고 있었고 그 뒤로 장인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여자가 정말. 도윤이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늦은 시간에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손에는 약국 봉지를 들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도윤이 앉아 있는 걸 보자 잠시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서연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봅시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 밤 인호의 침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약병들을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조심스럽게 2개의 약병 라벨을 바꿔붙이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아버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에요. 혈압약과 수면제 라벨을 바꾼 거죠. 이제 끝났어요, 김서연 씨. 서연은 약국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서연의 담담한 인정에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인정하는 거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서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엔 전후 상황이 빠져 있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그 전날 밤이에요. 새로운 간병인이 실수로 가져온 약병들을 제가 확인하는 장면이죠. 보세요. 여기 처방전과 다른 약이 섞여 있어요. 도윤이 화면을 자세히 보자 정말로 서연이 처방전과 약병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신들이 본 건 제가 잘못 배치된 약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모습이에요. 만약 제가 그대로 뒀다면 회장님은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드셨을 거고, 그럼 아버지를 구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도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들고 제가 살렸죠. 그래야 아버님이 평생 제 손을 붙잡으니까. 서연의 마지막 말에서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구했다는 말과 평생 붙잡는다는 말 사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침실에서 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어디 계세요? 서연 씨. 2사람이 동시에 침실로 향했어요. 인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에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간절히 말했지만 인호는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서연 씨는 어디 있나요? 인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을 때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조용히 인호의 반대편에 앉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예요, 회장님. 밤마다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인호의 표정이 즉시 누그러졌어요. 아, 서연. 서연 씨구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서웠어요. 약 사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제 곁에 있을게요. 서연이 인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을 때 인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서연만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도윤이 절규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을 때 인호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저를 왜 건드리세요? 인호가 두려워하며 서연에게 더욱 바짝 붙었을 때 서연이 도윤을 제지했어요. 회장님이 놀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조용히 하라고요? 도윤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연이 순수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윤은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도훈이 급히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후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을 때 도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어요. 하지만 저 여자만은 기억하고 계세요. 도훈은 침실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도훈이에요. 큰아들이요. 하지만 인호는 도훈을 보고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훈? 누구죠? 서연 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장님의 지인분들이에요. 문안 인사차 오셨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때 형제들은 경악했어요. 지인이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도훈이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인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들, 제게 아들이 있나요? 서연 씨, 맞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옛날에 계셨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형제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기억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신이 뭘 한 거요? 도훈이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을 때 인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 서연 건드리면 여기서 나가. 경찰 부를 거예요. 인호의 말에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인 자신들은 알아보지 못하면서 서연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 저 정말 도윤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 사업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했던 기억 없으세요? 인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서연 씨, 이 사람들 좀 내보내 주세요. 피곤해요. 형제들은 일단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 도훈이 서연에게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의 정체를 밝혀낼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형제들이 떠난 후 서연은 인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계획은 틈이 보일 때 더 다져야 해.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두 번째 클립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인호가 의식을 잃기 직전 서연과 나눈 대화, 그리고 서연이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까지. 서연은 그 영상을 재생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침실에서는 인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서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 왔거든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도훈은 일찍 출근해서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였지만 모든 이사진이 참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비상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인호 회장의 건강 문제는 이미 소문으로 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이 거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지경이에요. 도훈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적 인물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김서연이라는 요양보호사의 전적인 영향 하에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경영에 개입한다는 말씀인가요? 박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개입 정도가 아닙니다. 조종하고 있어요. 도윤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 말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세요.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회장이 외부인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험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도훈이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비서팀장이 파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히 전달하라는 회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요. 모든 시선이 파란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비서팀장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인호 회장 명의의 사내회람입니다. 회장 권한 일부를 재단 이사장으로 위임한다. 재단 감사를 통해 가계와 사적 유착관계 전면 점검을 지시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단이라 함은 인호가 설립한 장인호 복지재단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었거든요. 재단 감사라니. 김 전무가 중얼거렸을 때 비서팀장이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재단의 임시 감사로 김서연 씨가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요양보호사를 감사에 앉히겠다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임명장입니다. 비서팀장이 서류를 내보이며 말했을 때 이사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 주먹을 쥐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라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새와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임명된 재단 감사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인사하자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이. 도훈이 중얼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서연이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감사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장부를 검토해야겠네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도윤이 항의하려 했지만 서연은 임명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제 자격입니다. 회장님의 공식 임명장이죠.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와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이에요. 뭘 의심하는 거냐? 도훈이 날카롭게 물었을 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요. 서연이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복잡한 표가 나타났어요. 이미 예비조사를 마쳤는데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김 전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중 약 50억 원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됐네요. 서류상으로는 사업 투자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 내역이 없어요.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훈과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서연이 도훈을 바라보며 물었을 때 도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개인 계좌로 빠진 돈도 상당하네요. 특히 형제분들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많아요. 그건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어요. 도윤이 변명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당하다면 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셨죠? 회사법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금액인데요. 박 이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사회 승인 없이 집행된 건가요? 네, 회장님 결재만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런 지출을 승인한 기억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서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형제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이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도훈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침착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한 거죠.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전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도윤이 항의했을 때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라고 하셨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회사 내부의 불법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이건 가족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그룹의 시스템 문제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죠. 도훈이 침묵하던 도윤을 바라봤어요. 형, 이건 우리도 위험해요. 도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서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예비 브리핑이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협조 부탁드려요. 회의실을 나가면서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감사 결과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언론에도 공개될 수 있어요. 서연이 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형제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이 중얼거렸을 때 도훈은 주먹을 쥐며 답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서연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형제들보다 훨씬 앞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장그룹 본사 지하 1층 자료실은 평소에는 한산한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서연이 외부 회계사 2명과 함께 10년치 회계 장부를 꺼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분석에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네요. 회계사 중 한 명인 이 과장이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니까요. 서연이 노트북을 켜며 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자금 흐름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회계사인 박 차장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부 감사를 요양보호사분이 주도하는 게 적절한가요?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서연이 임명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회계 업무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서연은 결혼 전에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그만두긴 했지만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첫 번째 의혹스러운 항목이 발견되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일주일 후에 다른 계좌로 그대로 빠져나갔어요. 이 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연이 자세히 살펴보니 복잡한 자금 세탁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회사 자금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순환하고 있어요. 박 차장이 다른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대표자를 보세요. 모두 장도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린 거군요. 서연이 분석하며 말했어요. 3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빠져나간 돈이 120억 원이에요. 이 과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난 5년간 조금씩 빼돌린 거네요. 서연은 이 정보를 정리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이 정도면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박 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자료실 문이 열리며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윤이 날카롭게 물었을 때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감사 업무요. 회장님 지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어떻게... 도윤이 서류 더미를 보며 당황했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열람하고 있어요. 문제 있나요? 서연이 반문하자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이사님, 혹시 이 계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는 도윤 명의의 해외 계좌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투자 목적이었어요. 개인 투자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 개인 돈이었어요. 도윤이 변명했지만 서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회사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내역인데요. 박 차장이 추가로 발견한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송금 목적이 사업 투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들어갔네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 정도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에 12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셈이죠. 120억? 도윤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형님과 합쳐서요. 각자 60억씩 빼돌리셨더군요. 서연의 말에 도윤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인 도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그 여자가 우리 계좌까지 다 파헤쳤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도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자료를? 회장님 권한으로 모든 장부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서연이 전화를 가로채며 말했어요. 김서연, 당신이 뭘 노리는 거요?
도훈의 분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노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요. 서연이 차분히 답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고? 당신이 회사에 뭔 관심이 있다고. 120억 원이나 빼돌린 사람들이 회사 걱정을 하시네요. 서연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도훈이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협상해 봅시다. 협상이요? 서연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어요. 이 일을 조용히 덮어준다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될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어요. 어떤 이익 말씀이신가요? 현금 50억 원을 드리겠어요. 대신 이 감사 결과는 묻어두는 거죠. 회계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거액의 뇌물 제안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답했어요. 안타깝지만 거절할게요. 뭐라고? 전 이미 회장님께 보고 드릴 준비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에요. 당신이 감히. 도훈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 주가가 폭락할 거고 형제분들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손해잖아요. 도윤이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말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회사가 망해도 회장님 개인 재산은 별개거든요. 오히려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인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도윤은 그제야 서연의 진짜 계획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유산을 노린 게 아니라 회사까지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과장과 박 차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어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언제 제출하실 건가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모레 이사회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께도 직접 보고 드릴 거고요. 서연이 자료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이미 백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혼자 남겨진 자료실에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형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그룹 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지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에는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나는 장도훈과 장도윤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서연을 업무방해와 상속사기 미수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형제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밀린다면 여론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었죠. 오전 10시 장도훈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 장인호 회장이 악의적인 사기범에게 속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김서연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요양보호사의 야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
도윤이 답했어요. 유 원장을 통해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5천만 원씩 이미 6억 원을 받아갔어요. 백발의 회장, 조종당했나라는 헤드라인이 벌써 인터넷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형제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출렁일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 서연이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새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형제분들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사자가 직접 나설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도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이 약병 라벨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제가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서연이 말했을 때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건 편집본입니다. 서연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더 긴 버전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먼저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병들과 하나씩 대조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병인이 가져온 약병 중에 잘못된 것이 섞여 있었어요. 혈압약 자리에 수면제가 놓여 있었던 거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서연이 약병 라벨을 떼는 장면 뒤로 비서가 들고 온 처방전 사본과 약사가 확인한 정확한 약품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약병은 약국에서 실수로 포장된 것이었고 저는 바뀐 라벨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서연이 올바른 약병을 제자리에 놓고 잘못된 약은 따로 보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그날 회장님이 쓰러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만약 제가 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회장님은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을 거예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회장님을 구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그날 쓰러진 회장님을 제가 살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인호가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최초의 2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함께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 자격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기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호기심과 동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형제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해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겠죠.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킨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는 회장님을 달래드리고 외로워하실 때 손을 잡아드리고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기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최근 인호와 서연이 함께 보낸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서연이 인호에게 식사를 도와주고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밤에 책을 읽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인호가 서연에게 고맙다, 서연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기자들도 숙연해졌어요. 저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제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안타깝지만 저는 계속 회장님 곁을 지킬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서연에게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쌍한 여자가 노인을 정성껏 돌봤는데 가족들이 오해하는 거네. 요양보호사가 응급구조사 자격까지 있다니 전문가잖아.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관심 없다가 유산 문제 되니까 난리치는 거 아님? 한편 장도은과 장도윤은 모니터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절망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영상들을 준비했을까?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도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을 굳혔어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서연의 전 남편 사건을 다시 파헤쳐야 해. 하지만 이미 수사가 종료된 사건인데요.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돼. 반드시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빌라로 돌아와 인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늘 기자회견이 잘 끝났어요. 이제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서연이 인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인호는 흐릿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서연이 부드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비밀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 많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 있어.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인호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잠들어 있었고 깨어 있을 때도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인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인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은 즉시 의사를 불렀어요. 진찰을 마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네요. 입원을 권합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병원을 싫어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집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전남 해안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가 회장님이 가장 편안해 하시던 곳이거든요. 해안별장이라니. 의사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서연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의료진이 상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보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틀 후 인호는 구급차로 전남 해안별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연은 미리 간병인과 간호사를 배치해 두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장비도 준비했어요. 별장에 도착한 인호는 확실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침대를 놓자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좋아요, 서연 씨. 아내와 함께 왔던 곳인데. 인호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회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연이 인호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도훈과 장도윤이 별장으로 찾아왔어요. 뒤따라 경찰관 2명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을 때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왔어요. 원한다고요?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나 되나요? 도윤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이송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라니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원하신 일인데요. 아버지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요. 이건 납치에 준하는 행위예요. 도훈이 소리쳤어요. 그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별장 현관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현관문에는 전자봉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식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문서를 읽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장인호 회장 명의의 사전 지시서네요. 사전 지시서라고요? 도윤이 문서를 확인해 보니 인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강 악화 시 지정 보호인이 나를 별장으로 데려갈 권한을 위임한다. 보호인은 김서연. 경찰관이 문서 내용을 읽었어요. 형제들은 당황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거든요. 언제 이런 문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도훈이 물었을 때 서연이 답했어요. 한 달 전에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어요. 변호사와 공증인 입회 하에서요. 서연은 천천히 봉인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딱 하고 열린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붉은 실로 묶인 편지 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서연이 테이프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테이프에는 인호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에게는 더 도둑 같은 함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잡음이 흐른 후 인호의 목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녹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뜻이겠지. 서연 씨, 그리고 내 아들들아. 형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테이프에 집중했어요. 나는 지난 몇 달간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내 재산만 노리는지 말이다. 인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전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너희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다. 120억이나 되는 거액을 말이다.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서연 씨의 과거도 알고 있다. 남편을 죽였다는 것도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다.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연 씨, 당신은 내가 시험해 본 사람이다. 당신이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돌봐주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호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는 확신을 얻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있다. 형제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반면 내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테이프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 지시서도 유효하고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게 당신 뜻인가요? 인호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내 뜻이다. 서연 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도윤이 말하려 할 때 서연이 붉은 실로 묶인 편지를 꺼냈어요. 이것도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아마 형제분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일 거예요. 도훈이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뜯었어요. 인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도훈아, 도윤아,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다른 것이다. 서연 씨는 내 신뢰를 얻었다.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결정이다. 형제들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별장을 떠났고 경찰관들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인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별장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호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거든요. 별장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도훈과 장도윤뿐만 아니라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까지 함께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조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어제 공개된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장인호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신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그 테이프가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낸 것일 수도 있어요. 흉내를 냈다고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음성 분석을 해보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음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장인호 회장님의 육성이 맞습니다. 99.7% 일치율을 보였어요.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 테이프는 한 번에 녹음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타임스탬프를 보면 지난 6개월간에 걸쳐 조금씩 녹음된 거네요. 마치 일기처럼 말이죠. 경찰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장소도 여러 곳입니다. 빌라, 병원, 그리고 이 별장까지요. 서연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인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혹시 다른 테이프도 있나요? 도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을 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 더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서연은 서랍에서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번 테이프에는 2차 녹음 마이너스 진실과 거짓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서연이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으며 말했어요. 인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아마 누군가 첫 번째 테이프의 진위를 의심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도훈이와 도윤이가 언제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서연 씨가 언제부터 나에게 진심을 보였는지 말이다.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특히 서연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은 처음에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서연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모습,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인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USB 사건도 내가 알고 있다. 서연 씨가 약병 라벨을 바꾼 것도 그것이 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말이다. 뭐라고요? 도훈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지켜봤다. 서연 씨가 잘못된 약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즉시 바로잡는 모습을 말이다. 테이프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도훈아, 도윤아, 너희가 그 USB를 편집한 것도 안다. 서연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앞뒤 상황을 잘라낸 것 말이다.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CCTV 영상을 따로 보관해 두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경찰관이 형제들을 향해 물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USB 영상을 편집하신 건가요? 도윤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를 풀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도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저 여자의 정체를 모르시니까. 그때 세 번째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마지막 테이프가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회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누군가 제 과거 범죄를 다시 거론할 때요.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도윤이 즉시 반응했어요. 역시 당신은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건가 봐요. 서연이 마지막 테이프를 꺼내며 말했어요. 세 번째 테이프가 재생되자 인호의 더욱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연 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사람이 남편을 죽였다는 것,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나는 안다. 15년간 서연 씨를 폭행했고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고 심지어 서연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날 밤 서연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그것을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훈이 말하려 했지만 인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나는 이미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 정당방위로 결론 났던 사건이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당방위라고요? 네, 당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서연 씨를 위협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죠. 서연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니까요.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이미지가 더 임팩트 있잖아요. 테이프에서 인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서연 씨를 선택한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것이 내 최종 결정이다. 테이프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관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증거 조작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훈과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카드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별장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호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방문객들이 떠난 후 서연은 인호의 침실로 갔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예상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을 때 인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오래 봐왔거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서연은 인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계산된 눈물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카세트 공개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후 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도훈과 장도윤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장소가 별장 응접실로 정해진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사회를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을 때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생애 마지막 이사회를 이 별장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 별장 응접실에는 모든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장도훈과 장도윤, 그리고 외부 이사들까지 총 8명이 참석했어요. 인호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서연은 그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호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제 생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봤어요.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최종 유언장 변경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장인호 회장의 최종 의사에 따라 재단 보호 신탁 1천억 원을 신설합니다. 수익자는 김서연으로 지정하되 보호인 행동 규칙 준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1천억 원이라고요? 박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규칙 위반 시에는 전액 사회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도훈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1천억 원까지? 규칙이라는 게 뭔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 변호사가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회장님을 성실히 돌볼 것,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족들과 화해하려 노력할 것 등입니다. 도윤이 비웃었어요. 규칙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규칙은 누가 판단하죠? 도훈이 다그쳤을 때 인호가 답했어요. 나, 그리고 내가 남긴 기록들이. 그때 별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심박수, 혈압, 투약 기록, 그리고 야간 방문 기록까지요. 화면에는 서연이 인호 곁에 있었던 밤들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총 180일 중 178일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빠진 이틀은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간 날이었고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사들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남길 줄은 몰랐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서연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역공을 준비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윤이 자신의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서연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송금 내역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세요. 도훈의 비자금 계좌에서 서연 씨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어 있어요. 도훈이 경악했어요. 내가?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돈 보낸 적 없어요. 하지만 계좌는 형님 명의잖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방안이 술렁였어요. 도훈이 서연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도훈이 당황해하는 사이 도윤이 설명했어요. 누가 형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송금을 만들었을까요? 진짜 흔적을 남기면서 말이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프레임이군요. 서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계좌에 들어온 건 사실 아니에요? 도윤이 추궁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실제로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온 건 맞지만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해명했어요.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이사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인호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모든 사람이 인호에게 집중했어요. 난 서연을 선택. 인호의 말이 끊어졌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인호에게 씌워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인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아버지, 도훈과 도윤이 동시에 외쳤지만 인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인호가 깨어났어요. 하지만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이 인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인호는 흐릿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귀를 가까이 대며 물었어요.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야. 인호의 말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사회는 연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별장을 떠났어요. 서연은 혼자 인호를 간병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 서연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인호가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호텔로 돌아간 도윤은 형과 마지막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형, 5억 원 송금건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서연이 당황하는 모습 봤죠?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도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들도 인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과의 마지막 승부가 곧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별장에서는 서연이 인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시험하시려는 건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인호는 잠든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혼자서 별장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호가 어젯밤 깊은 잠에 빠진 후 계속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서연은 인호가 남겨둔 붉은 실로 묶인 편지 다발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이사회 소동 중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자 낯익은 인호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김서연 씨에게 당신이 처음 내 손을 잡은 그날 나는 벌써 알았소. 당신이 나를 살릴지 나를 거래의 대상으로 볼지 말이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소. 나를 지키면 당신을 지키는 장치를, 당신이 나를 팔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을 준비했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나는 당신을 시험했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에 대해서 말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인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은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소. 하지만 100점은 아니오. 마지막 20점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할 것이오. 편지 다발 끝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서재 한편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봉인된 계약서, 한 부와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사회환원 신탁 최종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보호규칙을 끝까지 지킬 경우 보호인 권한을 영구 위임한다. 하지만 그 다음 조항이 더 놀라웠어요. 서연이 유산을 위해 고의로 위험을 조성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경우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인호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편지를 열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요. 당신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고 싶소. 창밖으로 바다가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내가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러면 모든 재산이 당신 것이 되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오. 두 번째 선택 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시오. 그러면 즉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본성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익명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선택하세요. 오늘 지금.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인호의 침실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급히 편지를 접어넣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인호는 깨어 있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숨소리가 가쁘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인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편지 읽었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알겠군요. 인호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인호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서랍을 열자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응급시에만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지막 테스트요. 인호가 답했어요. 그 약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요. 하지만 인호의 말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은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런 선택을 저에게 맡기시면 안 돼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소. 인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망설이지 않을 테고 진심이라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요. 서연은 극도의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인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장도훈과 장도윤이 마지막 방문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어젯밤부터 계속. 형제들은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돈 때문에 다투지 말거라. 인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서연 씨와 화해하고. 그 순간 서연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가족의 화해였다는 것을요. 서연은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물러날게요. 뭐라고요? 도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유산도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대신 회장님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해주세요.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게 회장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인호는 그런 서연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인호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당신은 100점이요. 그 말과 함께 인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인호는 마지막 순간에 유언장을 다시 수정해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적당한 금액과 함께 진심에 대한 보답이라는 메시지가 남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가족들과 사회에 환원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호의 서재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 씨, 당신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소. 사랑이든 계산이든 끝까지 가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법이요. 고맙소. 서연은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이든 계산이든 끝까지 가볼게요. 문을 열며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요. 파도 소리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